이번 삶은 이야기와 다를 테지. 언제고 성큼 다가와 우리의 뺨을 때릴 준비가 돼 있을 테지. 종이는 찢어지고 연필을 빼앗기는 일도 허다하겠지. 누군가 집을 떠나 변해서 돌아오는 이야기. 지우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알았다. 하지만 그 결말을 잘 믿지는 않았다. 누군가 빛나는 재능으로 고향을 떠나는 이야기. 재능이 구원이 되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에 몰입하고 주인공을 응원하면서도 그게 자신의 이야기라 여기지는 않았다. 지우는 그보다 숱한 시행착오 끝에 자신이 그렇게 특별한 사람이 아님을 깨닫는 이야기. 그래도 괜찮음을 알려주는 이야기에 더 마음이 기울었다. 떠나기, 변하기, 돌아오기, 그리고 그 사이에 벌어지는 여러 성장들. 하지만 실제 우리는 그냥 돌아갈 뿐이라고. 그러고 아주 긴 시간이 지나서야 당시 자기 안에 무언가가 미세히 변했음을 깨닫는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김혜란 소설 이 중 하나는 거짓말 중 일부를 읽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학의 소리를 듣고 전하는 문학라디오 문정의 소리입니다. 저는 우다영입니다. 지금 만나요는 새 책을 낸 작가를 만나 작품을 둘러싼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장편 이 중 하나는 거짓말을 출간하신 김혜란 작가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혜란 작가님 예전에 문장의 소리 진행을 맡아주셨었는데 다시 돌아오신 거잖아요. 네. 안 그래도 오는 길에 그때 기억들이 새록새록 나서 네. 네, 여기 지하로 내려오는 그 건물 입구며 냄새며 다 생각이 나서 지금 가슴이 두근거리고 좀 이상한 기분이 듭니다. 저도 정말 이상한 기분이 듭니다. 작가님께서 예전에 진행하셨던 코너에 다시 금이환영 하신 자리에 제가 진행을 하다니 너무나 영광이고요. 혹시 그때도 이 자리에 제가 앉아있던 자리에 앉으셨을까요? 네. 거의 모든 게 똑같아서 네, 그때 생각이 많이 나네요. 네. 저희 촬영을 이제 편집해 주시고 하시는 이제 실장님처럼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이 공간과 저희 문장의 소리는 꾸준함이 좀 있고요. 그래도 저희 오랜만에 문장의 소리 청취자분들께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소설 쓰는 김혜란입니다. 오랜만에 새 책 들고 인사드려 왔는데요. 예, 오늘 우다영 작가님과 좋은 대화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양력을 조금 더 읽어드리면 김혜란 작가님은 단편 녹화하지 않는 집으로 데뷔하신 후 소설집 달려라 아비, 침이 고인다, 비행운, 밤같은 여름, 그리고 장편소설 두근두근 내 인생이 있으십니다. 이번에 두 번째 장편을 13년 만에 새로운 장편, 7년 만에 새로운 작품 네. 로 돌아오셨는데요. 언뜻 좀 이렇게 책을 내셔서 많은 축하 받고 계실 것 같아요. 예, 생각보다 오랜만에 냈는데 네. 반겨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힘이 됐고요. 네. 제 책 낸 지 막 2달 정도 지나서 네. 독자분들 직접 뵙는 자리 갖고 있어요. 어떠신가요? 이제 새로 오랜만에 독자분들하고 새 책으로 만나시니까. 그 직접 뵐 기회가 많지 않았는데 응원해 주시고 또 반겨주시니까 용기가 나더라고요. 작업 혼자 할 때는 확신도 안 서고 불안한 마음들이 큰데 그냥 눈 마주쳐 주시는 것만으로도 힘을 얻고 있습니다. 네, 사실 소설 쓸 때 혼자 쓰니까 정말 확신이 없잖아요. 네. 근데 책을 내면 일단 딱 책을 낸 다음부터는 이런 어떤 만남, 눈을 마주칠 기회들이 생기니까 그때서야 뭔가 그 다음에 멈춰있던 것들이 진행되는 느낌이더라고요. 예, 지금 작가님하고도 눈 마주치면서 얘기하고 있는데 네. 예, 그렇게 크고 맑은 눈으로 저를 계속 바라봐 주시니까 수줍습니다. 눈을 반만 뜨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진행을 했었고 이런 자리가 아주 낯설진 않은데 긴장이 되네요. 네. 저도 떨립니다. 사실 저희가 지난 달에 역대 DJ 분들 중에 이제 몇 분을 모셔서 공개 방송을 진행했었어요. 그때 황정은 작가님과 이제 김민정 작가님을 모셨는데 김혜란 작가님은 이렇게 신간으로 저희가 모실 생각으로 이렇게 나눴는데 이번에 작가의 말에 이 소설을 쓰며 여러 번 헤맸고 많이 배웠다.
있고 하신 말씀이 기억에 남는데요. 이 이야기를 조금 더 깊게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떠셨나요? 뭐 다른 자리에서는 엄살 부리느라고 농담으로 이런 것은 건강과 청춘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건 어느 업에 계시든 다 그 일에 자기 시간이랑 체력이랑 쏟으시니까 제가 엄살 부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대신 조금 생활의 균형이 무너지는 건 있더라고요. 왜 그냥 어른이니까 해야 할 몫이나 도리들이 있잖아요. 네. 그게 가족 안에서든 다른 관계 안에서든 조금씩 타협하고 양보하다 보니까 그게 조금 균형이 안 맞아서 그런 부분들을 좀 잃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균형이란 게 가능할까 이런 생각도 들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예전에 문장의 소리를 진행하셨던 작가님들을 만나서 얘기를 다 들어보니까 예전과 변화한 지금의 이제 그 사이의 얘기들을 들려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사이에 여러 일들이 있고 내가 안 변한 것 같은데 변했고 하는 그 과정에서 그 얘기를 듣는데 저는 이상하게 위안이 되는 게 작가님들도 힘드시구나. 여러 고충이 있으시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바로 어제 사실 되게 기쁜 소식이 있었는데 네. 저희 역대 DJ 분이셨던 한강 선생님이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셨잖아요. 그런데 오늘 마침 김연아 작가님을 만나니 이 축하를 같이 나눌 수 있겠다 이런 생각으로 왔거든요. 분명히 한강 선생님도 힘드셨을 텐데 이렇게 세월에 많은 변화 속에서도 작품을 집필하시고 좋은 일을 겪으셔서 소식 들으셨나요? 예, 저 어제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았고요. 네. 그래서 지인들이랑도 기쁜 문자 나누고 또 오래전에 여기서 진행하실 때 저희가 진짜 데뷔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게스트로 와서 대화를 나눴던 기억도 나고 한강 작가님 그렇게 좋은 소식 있는 걸 봐서 이 문장의 소리 스튜디오가 터가 좋은가 보다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여기 자주 머물러야겠어요. 네, 길을 좀 오늘 받아가겠습니다. 오늘 네. 저희도 기쁨의 길을 알아가고요. 이번엔 장편이신데 단편과 장편을 쓰실 때 임하는 각오가 이제 분명 다르실 것 같아요. 장편 집필하실 때 특히 신경 쓰시는 부분이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아주 확신에 차서 비교하기에는 제가 장편의 경험치가 많지 않아서 좀 겸연쩍기도 한데요. 단편은 아무래도 제가 좀 사실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쓰다 보니까 동시대 사건, 환경, 공기들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뭘까 궁금해하면서 이렇게 쫓아가는 편이라면 장편은 그거보다는 조금 노는 마당도 너르게 쓰고 싶고 하는 이야기의 폭도 시간도 그것보다 좀 넓게 쓰고 싶다라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좀 자유롭게 이 이야기로 저 이야기로 가고 싶은 만큼 충분히 돌아 한 것 같아서 풍부하더라고요. 충분히 돌아 오지 못했고요. 지금도 마음 같아서는 한 반년쯤 더 고치고 싶은데 모든 작가분들이 그러시리라고 생각해요. 네. 그렇죠. 이번 작품에서는 특별히 청소년에게로 시선을 두셨는데요. 물론 모든 인물에 그러하시겠지만 참 복잡하고 어려운 내면 세계를 가늠하는 작업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히 10대의 인물을 써보겠다고 생각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첫 장편의 이야기가 충분히 쓰여지지 않았다는 마음이 들었고요. 그건 그것대로 제가 밟아야 할 과정이었고 만나야 할 이야기였지만 그 이야기를 조금 더 하고 싶다라는 바람이 들었어요. 그래서 10대 청소년이 나왔고 내면의 피부가 얇은 친구들이니까 어떤 자극 환경에 대한 반응도 더 섬세하게 나올 것 같아서 이번에도 등장시켜봤습니다. 그 자극 환경에 이렇게 영향을 많이 받는 친구들이라고 하셨는데 정말 청소년 때는 세계가 좁은데 이게 다 전체잖아요. 네. 학교, 가정 이런 것이 우리의 전부인데 특히나 이번 소설에서는 가정이 굉장히 중요하게 각자 다른 가정이 많이 주목이 된 것 같고요. 가족과 꼭 잘 지내지 않아도 된다라는 문장으로 대변되는 이제 여러 가정에 대한 고민도 엿보였습니다. 가정에 대해서 좀 고민하신 게 있을까요? 우리가 태어나서 처음 만나는 타인이 부모이거나 가정이고 그래서 처음 감정을 연습하거나 배우는 장소의 이름이기도 한데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상처가 생기는 첫 번째 오해, 첫 번째 갈등들이 생기는 장소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대부분의 성인이 자기 어린 시절을 아주 매끄럽게 기억하거나 복귀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 저마다 그 지난 시절의 구멍이나 결락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게 조금 나아지신 분도 계시고 여전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그래서 이번 소설도 좀 사적으로 읽어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때 감정폭이 좀 크신 것 같았고 그리고 제가 기성세대가 돼서 조금 바라보게 된 시선의 차이도 있어서 이래저래 꼭 정답을 드리기보다 가정의 이 모습 저 모습을 좀 쳐다보려고 했어요. 그 첫 번째 상처를 주로 가정에서 얻게 된다는 것에 굉장히 동의를 하고 첫 상처가 다음 상처 그리고 다음 어떤 반응들에도 계속 연쇄적으로 영향을 주잖아요. 네. 그래서 항상 어린 청소년기의 이야기는 읽어도 늘 새롭고 필요하고 네. 그렇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작품을 읽으면서 어쩌든지 작가님 학창시절에 관한 이야기도 궁금해졌습니다. 혹시 이 중 하나는 거짓말의 중심 인물 지우, 소리, 채훈 중 작가님과 가장 비슷한 인물이 있다면 어떤 친구가 비슷할까요? 사실 세 인물 모두 제 어떤 성격들을 조금씩 나눠줬는데요. 분신일까요? 네. 골고루 제 안에 어리석음과 제 안에 뭐 한계나 결함 혹은 작은 미덕 같은 것들을 조금씩 나눠주려고 했고 그리고 전 10대 때 그렇게 모범생도 아니고 사실 그렇게 불량 학생도 아니었어요. 그 어중간한 학생이었는데 오다영 작가님이 쓰신 단편에 그 쌍둥이가 나오는 그 있죠. 네. 그걸 비유해서 얘기하자면 제 안에도 그 두 가지 욕망, 두 인물이 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굳이 둘 중에 채운, 소리, 지우가 아니라 그 두 인물 중에서 골라야 한다면 오메가 쪽, 용감하고 모험심 강한 오메가가 아니라 그 사람을 약간 두려워하면서도 매혹당한 나의 입장에 더 가까웠던 청소년이었습니다. 세상에 제 작품을 얘기해 주셔서 너무나 놀라며 감사드립니다. 사실 저도 이번 이 중 하나는 거짓말을 읽으면서 제가 썼던 그 단편 그것도 성장소설이라고 네, 제가 생각했기 때문에 많이 떠올리면서 읽었거든요. 네. 같이 떠올리시다니. 제가 아주 좋아하는 단편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 박제를 꼭 해주세요. 네. 부끄러우니까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 작품 읽으면서 내내 작가님 특유의 정확하면서도 감각적인 문장에 감탄을 하였는데요. 특히 제가 재미있었던 건 선은 우리가 대상을 해석하는 방식이며 그럼 이제부터 우리 좋은 직선을 그려보자. 이런 말이 기억에 남아요. 그 떨어져 있는 사이를 잇고 이제 가끔은 그 이제 막혀있는 벽 같은 그 선을 넘어가기도 하는 신비한 일이 일어나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는 일처럼 느껴지는 문장이었는데 이렇게 되게 간결하면서도 정확한 문장들을 표현하실 때 좀 고려하시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네. 제가 매체자의식이란 말 쓰면서 그 이야기를 굳이 그 매체로 경험해야 되는 이유를 얘기하면서 문장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고 다녔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완벽한 문장을 쓰는 작가는 아니고요. 그럴 리도 없고 교정지를 보면 깜짝깜짝 놀랄 때도 많고요. 다만 그러려고 노력하거나 제가 좋아했던 문장들을 담고 싶어 했던 작가 같아요. 그래서 말씀 주신 대로 좀 힘이 있는 문장들, 그 아름다움이 뭐 어떤 수사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사유나 리듬, 배치에서 문장 스스로가 힘이 있는 문장을 갖고 싶다. 라는 바람이 있었고 이번 장편 비롯해서 최근 단편들을 보니까 약간씩 문장들이 살이 빠지고 있더라고요. 수사가 줄고 조금 단순해지고 있어서 이제 막 시작된 변화라 저도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는데요. 대신 단순해지면 깊어져야 되잖아요. 대신에 그러려면 공부를 더 해야겠다. 근데 단순해진다는 건 깨닫는 거니까 또 너무 깨닫진 말아야 되겠다. 깨닫는 때 미리 너무 일찍 도착해버려도 그게 소설다워지지 않을 수도 있고 제가 그럴 나이도 아니어서 문장 관련해서는 그런저런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작가님이 이제 한 20여 년 넘게 이제 작업을 하고 계시는데도 이렇게 더 배워야 된다, 공부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저도 20년 후에도 공부를 해야 하는구나. 열심히 해야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말을 왜 꺼냈냐면요. 제가 처음에 등단을 했을 때 작가님들 이제 막 양력을 막 적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저 맨날 작가님들 나이랑 이제 활동 시기 달짜를 되게 잘 알거든요. 네. 제가 90년생인데요. 이제 김혜란 작가님이 80년생, 네. 한강 작가님이 70년. 그러네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10년 단위 작가님을 이렇게 막 머리에 기억해놨다가 어떻게 하고 계시지? 하면서 맨날 따라가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아주 기분 좋게. 예. 제가 갑자기 바르게 살아야겠다는 다짐이 듭니다. 네, 10년 후에도 또 10년 하실 테라서 해봤고요. 소설의 제목이자 작품 내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 중 하나는 거짓말 게임에 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혹시 아직 읽어보시지 않은 청취자분들을 위해 제가 부연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 중 하나는 거짓말 게임은 담임선생님이 고안한 조금 색다른 자기소개 방식입니다. 5문장으로 자기를 소개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 중 하나에는 반드시 거짓말이 들어가야만 하는 규칙입니다. 소개가 끝나면 다른 친구들이 어떤 게 거짓말인지 알아맞히고 나머지 4개는 자연스레 참이되는 방식입니다. 이런 게임 너무 재미있었어요. 네. 우리 담임선생님도 이러셨다면 얼마나 반반이기가 좋았을까 생각했는데 어떻게 구상하시게 된 게임일까요? 일단 교육 현장에서 일하는 제 언니에게 들은 얘기고요. 그걸 선생님들이 가끔씩 그 자기소개 방법으로 활용하신다는 얘기를 오래전에 들었었어요. 그래서 너무 재미있는 방법이다. 나도 소설 안에 장치로 넣고 싶다. 소설도 거짓말이니까 우리가 아주 공들여서 하는 거짓말이니까 그 안에 들어가는 장치로 어울리겠다 싶었고요. 또 보통 우리가 뭐 술자리에서 진실을 말하다가 실수를 한다거나 후회를 할 때 술이 핑계나 구실이 돼주잖아요. 네. 그것처럼 부담스럽게 정색하고 말하지 않아도 될 어떤 좋은 구실, 핑계로서의 형식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게 이 친구들한테 재미도 주고 보호망도 되셨으면 좋겠다 해서 좀 적극적으로 가져와 봤습니다. 어떤 형식을 주고 싶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말을 떼야 될지 모르는 아이들에게 이걸 줌으로써 굉장히 길잡이를 해줄 수 있는 게임인 것 같아서 저도 속으로 막 생각해 봤거든요. 근데 사람들을 재밌게 하기 위해서 너무 많은 거짓을 꾸며내서 네. 계속 업데이트되고 있어요. 이게 더 재밌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 규칙은 마지막 선호 아저씨에게로 가서 파괴가 됩니다. 한 가지는 거짓말이어야 하는데 그 자신이 한 말 중 거짓은 없다고 이렇게 선호 아저씨가 말을 했어요. 이것은 자신을 지키기 위해 사실 거짓말을 했다던 선호, 그리고 자신이 그린 새를 보고 개라고 말하는 누군가에게 이리 와, 이 개가 얼마나 잘생겼는지 다시 한번 자세히 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나아가는 지우의 태도와도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요. 읽으면서 작가님의 마음이 참 궁금했습니다. 마지막 장면으로 향할 때 작가님께서 갖고 계셨던 여러 고민, 생각들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실제로 쓰면서 되게 좋았던 장면이고 그 장면을 조금 미리 완성해 놨었는데요. 거기 빨리 도착하기 위해서라도 다른 장면들을 쓰고 싶다. 쓸 때 막 즐겁진 않지만 품이 드는 그렇지만 필요한 장면들이 있잖아요. 그 장면들을 쓸 때 이거 하고 나면 거기 갈 수 있어 라고 좀 버팀목이 되줬던 장면이고요. 네. 그리고 우리가 작곡을 할 때도 같은 뭐 멜로디를 반복하다가 변주하는 것처럼 거짓말 게임을 2번 정도 똑같이 반복하다 마지막에는 이제 변주를 해서 규칙을 깨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내리는 눈송이도 처음에는 머리통을 부수는 이제 돌멩이 같은 고체 같은 눈송이다가 이 순간에는 부드럽게 액체로 변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나를 지지하는 어떤 빛처럼 네. 눈송이가 변화를 하더라고요. 선우 아저씨가 너무 멋진 어른이었어요. 네. 분명히 이제 나에게 안 좋은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분명히 좋은 사람들도 있는데 그걸 어떤 말로 나에게 표현을 할까는 이제 항상 다른 문제잖아요. 네. 너무 멋지게 해주셔서 선우 아저씨가 굉장히 마음에 남았고요. 소설을 관통하는 이야기에 관한 작가님의 사유 또한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많은 독자분들도 등장인물인 지우와 소리,
씨가 이야기가 좋은 이유에 관해 나누는 대화를 좋아하시더라고요. 지우는 이야기에 끝이 있어서, 소리는 시작이 있어서 좋다고 말하는데요. 그렇다면 작가님은 소설을 집필하실 때 끝과 시작 중에 어떤 것을 더 선호하시나요? 창작자일 때랑 향유자일 때랑 조금 비슷하면서도 다른 것 같고요. 향유자일 때는 기승전결해서 전개, 발단 그 다음 단계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 정말 즐기시는군요. 네. 그 이야기가 부푸는 순간, 네. 네, 커지는 순간 그 안에 뭐 호기심이나 유혹이나 궁금함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어서 좋아하고, 그리고 거기 담기는 에너지들을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창작자로서도 실제로 결말을 쓸 땐 이 결말이 그 앞에 모든 과정을 위해서 존재했다는 종착지라기보단 오히려 조건처럼 여겨질 때도 있어요. 네. 그렇지만 품이 많이 드는 건, 읽을 땐 그 부분이 재밌어도 품이 많이 드는 건 시작도 끝도 아닌 중간인 것 같고요. 그 중간에 어려움을 느끼고, 그렇지만 실제 이야기 구조 안에서는 전개 부분, 시작에 가까운 대답 같네요. 네. 시작을 좋아해 왔던 것 같습니다. 어떤 작가님들이 이제 시작의 첫 문장, 문단부터 쭉쭉쭉 그 힘으로 앞으로 밀려나가는 작업을 주로 하시는 분이 계시고, 아까 그 마지막 장면 선호 아저씨의 대화를 미리 적어놓고 글로 달려가셨다고 하신 것처럼 그 장면으로 가기 위해 동력을 얻는 장면이 있는데, 작가님은 두 가지 방법을 다 사용하시겠죠? 그 시기별로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예. 그 데뷔 초에는 그냥 어떤 인물도 사건도 아닌 이미지, 뭐 문장에 기대서 그 희미한 충동이나 떨림으로 무모하게 시작했던 단편들이 많고요. 미로를 잘 빠져나가야 되는데 그 가느다란 실 하나에 기대서 나가려고 했다가 드물게 성공했었어요. 그러니까 짜릿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도 그렇게 하면 또 성공할 줄 알았다가 낭패를 본 경험들이 많고, 장편은 근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좀 깨닫고 이번에는 사건 이야기에서 시작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실패했어요. 그래서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서 먼저 출발해야겠구나 하고 바꿨습니다. 정말 이 세 명의 마음을 겹겹이 쌓으면서 나아가는 소설이라 정말 마음이 저도 중요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세 인물에 대해 먼저 질문을 드려보면, 그 소설의 중심이 되는 세 친구 지우, 소리, 채훈에게 골고루 애정이 가시겠지만 유독 마음에서 떠나지 않았던 인물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네, 아마 그 부모 마음처럼 잘해준 사람보다 잘 못해준 인물이 더 가슴에 남는 것 같아요. 채훈인데요. 다른 친구들은 마지막에 그래도 누군가 옆에 있어주는 장면으로 끝나는데, 채훈은 혼자서 어떤 편지나 이야기를 읽는 장면으로 끝나고, 대신 그걸 어떤 어둠 속에 이렇게 가둬놓는 느낌보다는 침발라서 작은 구멍 내서 겨우 들어오는 빛이라 해도 지우가 쓴 이야기랑 연결되는 식으로 그 실선을 좀 만들어주고 싶었고요. 다른 인물들은 그냥 가만히 있다 사건을 맞아들이는 인물에 가깝다면, 채우는 사건을 만들어내는 인물, 사건 안으로 직접 걸어 들어가는 인물이라 더 마음이 쓰였습니다. 약간 저도 채훈이 좀 앞에 둘과 다르다고 느끼며 읽었거든요. 조금 더 말씀하신 부분에서 힌트를 얻은 게 좀 자신이 들어간 능동의 행동을 했기 때문에 시작과 끝의 대화에서도 채훈은 빠져 있는데 나중에 이 시작을 끝내려는 마음, 그저 어떤 시작을 끝내고 싶었다라는 어떤 자신의 바람을 말을 하는 인물이라 가장 입체적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마음이 갔는데 이 인물들이 사실 다 다른 가정 그리고 다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서로 다른 비밀이 있고 그 비밀들이 서로 다른 관계를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짓말은 비밀을 만들고 그 비밀은 다른 비밀들을 이제 도울 수 있는 이런 관계들이 보였는데요. 그래서 혹시 작가님에게 상호 영향을 좀 주고 있는 어떤 존재, 타 존재, 인간일 수도 있고 어떤 반려동물일 수도 있고 그런 영향을 주는 존재가 요새 있을까요? 저는 반려동물을 키워본 적은 없는데요. 어릴 때 아주 잠깐 임시보호식으로 며칠 보호했던
제 강아지에 대한 기억은 희미하게 있고 실제로 관계를 맺어본 적은 없어요. 근데 작가님도 아시겠지만 그 주위에 반려견 혹은 반려묘랑 함께하는 작가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그분들 이야기 자주 듣고 그분들이 그 이야기를 할 때 눈빛이 빛나고 예, 표정이 변할 때 저 기운이 뭘까 궁금해하면서 바라봤던 그런 기억으로 궁금함으로 시작했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도 여전히 놀랍고 존경스럽고 궁금하고요. 한 생명을 책임지고 관계를 이렇게 이어가는 동물의 그 수명이 사람보다 짧으니까 사실 예. 거의 처음과 끝을 다 보게 되잖아요. 저는 그걸 감당하는 것이 너무 대단하더라고요. 네. 저도 랜선으로만 저만 없는 고양이 네. 강아지여서 열심히 듣고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이 아마 연결이 되는 것 같아서 드려보면 이 아이들이 위안을 느끼는 대상이 인간이 아니라는 점 또한 흥미로웠습니다. 그 뭉치와 용식 이 두 존재를 데려오고 보내주기까지 어떤 고민과 과정을 거치셨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독자분들은 좀 가혹하다고도 여기시는 것 같고 너무했다고 원망도 하시는데요.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있는 친구들을 돕고 싶고 이렇게 안아주고 싶은 마음은 저도 한결같지만 그렇다고 섣불리 구원의 자리에 놓는 것도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좀 삶의 모양새랑 제일 비슷하게 그려보자라고 한다면 우리 되게 인류에게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서사 그래프 몇 개 유형이 있잖아요. 나쁜 소식에서 시작해서 좋은 소식으로 간다거나 반대거나 보통은 어려움에 처한 주인공이 어떤 계기로 그거를 해결하고 원만하게 이제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거나 더 나은 자리로 가는 이야기들이 많이 폭넓게 사랑받아왔고 저도 좋아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실제로 우리 삶은 그렇게 어려움이 처했을 때 뭐 해결이나 구원 다음에 완만한 곡선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어려움 뒤에 또 다른 어려움이 오고 또 다른 어려움이 오는 식으로 부드러운 능선이 아니라 지그재그에 가까운 심장 박동과 비슷한 서사 그래프를 갖고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세 아이뿐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보통 사람들에게 만약에 영웅적인 면모라는 게 있다면 그 어려움을 근사하게 해결해서가 아니라 해결 못한 채로 때로는 이렇게 미연인 채로 미결인 채로 그것들을 감당하면서 또 다른 어려움을 맞닥뜨리고 그런데도 삶의 무게를 이면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그런 분들이 또 대다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웅 서사를 좋아하기도 할 텐데요. 그런 영웅적인 면모가 있다면 그런 거겠다. 이 아이들도 어려움 뒤에 어려움을 겪지만 힘센 아이들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싶었고 그래서 뭉치와 용식이와의 작별을 그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미 많은 독자분들의 리뷰를 들으셨겠지만 저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사실 예전에 리터에 이제 발표를 하셨고 이제 네 번째 소설집에도 실으셨던 그 노찬성과 에반 저는 그 단편이 바로 떠오르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게 그래도 꽤 예전 한 7년, 8년 네, 전의 맞습니다. 소설인데 그 사이에 어떤 동물에 대한 작가님의 마음이 뭐 그대로 유지되셨을지 변하셨을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했는데 어떠실까요? 실제로 그 동물과 더불어 이제 동물을 대하는 인물들을 그릴 땐 그렇다고 해서 착하거나 이렇게 온전한 인물이 아니라 이렇게 욕망에 자주 지는 인물들을 좋아해왔던 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그런 사람이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찬성이도 에반을 무척 사랑하고 아끼지만 자기 욕망에 자꾸 져서 어떤 돌봄의 몫을 조금씩 양보해 가죠. 그래서 청소년들한테 가끔 그런 질문을 던졌었는데요. 그럼 찬성이는 좋은 사람일까요? 나쁜 사람일까요? 라는 질문을 크게 던진 적이 있어요. 네, 마찬가지로 이번에 소리 장면을 쓰면서 그 마음이 같이 함께일 수 있다고 그 누군가 놓친 손과 잡은 손이 같을 수 있다라는 건 그 마음을 이렇게 작가로서도 승인해 주고 싶었어요. 그건 이제 가족한테도 그럴 수 있고 이 동물들한테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 변했다기보단 좀 이어졌는데 예, 그게 이렇게 사람, 동물로 또 확장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사실은 이거는 이제 저의 어떤 연결지음인데요. 거짓이 이 현실에서 영향을 미치는 여러 변주들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다 사람 사는 사회인 것 같지만 동물들과 같이 살고 다른 사물과도 같이 살고 네. 이게 뒤섞여 있는데 우리가 너무 분리를 착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하며 읽었고요. 소리의 손의 이상에 관해서도 들어보고 싶은데요. 이것은 손을 잡으면 이제 곧 죽을 상대가 흐릿하게 보이는 초능력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누구의 죽음을 예감하는 능력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요소를 어떻게 떠올리게 되셨는지 저는 읽으면서 초능력? 이렇게 하나 읽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떠올리게 되셨는지도 궁금하고 혹시 작가님에게 이런 능력이 하나 생긴다면 어떤 능력을 갖고 싶으신지도 궁금합니다. 네. 제가 지금 제일 갖고 싶은 초능력은 소설을 잘 쓰는 아유, 능력이고요. 초능력이 네, 필요한 거 하시군요. 그리고 마감을 잘 지키는 능력을 아유. 정말 갖고 싶습니다. 팔았으면 좋겠어요. 네. 그런 능력을. 그렇죠. 네. 같이 공동구매도 좋을 것 네네. 같고요. 네. 온 소설가가 뭐야 공고를. 네. 그리고 소리의 경우에는 장편 소설이니까 좀 재미와 환상의 요소를 주고 싶다. 근데 그 초능력이 너무 부각되진 않았으면 좋겠다. 또 너무 논리적으로도 설명하진 않으려고 했는데요. 사춘기의 혼란, 어떤 누군가의 죽음으로 생긴 아름답거나 안타까운 착각일 수도 있겠다. 혹은 자기가 만들어낸 이야기. 제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죽음이고 그 죽음을 이해하려고 갖가지 이야기들을 만들고 그거에 또 문학의 역사이기도 할 텐데요. 네. 거기까지 가진 않더라도 소리도 이제 엄마를 잃고 나서 생긴 그 전후에 그리고 사춘기 이제 막 몸도 마음도 변하는 시기의 혼란을 손으로 드러내면 좋겠다. 다만 그걸 너무 부각시키지는 말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엄마에게 그런 놓친 손과 잡은 손이 같을 수 있다는 승인을 받은 순간에 이제 비로소 소리 눈에 엄마가 처음으로 이제 뿌옇게 보이는데요. 그건 이제 죽음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게 됐다라는 식으로 제가 이렇게 넣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늘 맞은 게 아니라 틀린 적도 있잖아요. 소리가. 그래서 혼란 한가운데서 마지막에 비로소 보이는, 그런데 그건 눈물 때문에 뿌옇게 보이는 거이기도 한데 죽음을 비로소 그때 초능력을 잃은 순간 받아들이는 걸로 읽혀도 재밌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여기선 정말 생각보다 많은 죽음을 맞이하고 받아들이는 과정들이 나와요. 네. 그래서 이 초능력이 단 하나의 환상이잖아요. 이 소설 안에서. 네. 그런데 너무나 적절하고 자연스러웠거든요. 그리고 그게 그냥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의 동물의 생존이 보이는 게 아니라 생사가 보이는 게 아니라 손을 딱 잡을 수 있는 정도의 관계에서 그 초능력이 발현된다는 게 내 주변 사람의 주변 존재의 죽음 거기에서의 어떤 내 마음 같은 것들을 좀 느낄 수 있어서 소리가 유일한 여자 아이잖아요. 네. 그래서 전 처음에 삼각 네. 막 생각했어요. 이 표지에서도 굉장히 두근거리는 느낌이 좀 있고 하여서 혹시 내심 마음 안에서는 더 진행해 보실 마음이 있으셨을까요? 아이들의 호감. 예, 그런 구미도 해보고 네. 편집자도 그런 걸 좀 기대했었다는 말을 이제 농반진반으로 했었고요. 네. 사실은 각각의 그 성도 여러모로 조립을 해봤어요. 네. 이렇게 소녀 둘루도 해봤다가 그 셋으로 했다가 혹은 뭐 이렇게 각각 조립을 다르게 해봤는데 네. 각각의 사연이나 성격에 이 구성이 맞겠다라는 시기에 이렇게 좀 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헷갈린다고 하시는 분들도 더러 계시는데 그게 네. 어쩌면 제가 그렇게 여러 번 인물들을 다르게 궁리해봤던 데에서 나오는 약간 헤매의 흔적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로맨스 저도 무척 좋아하는데요. 예. 네. 다음에는 기필코 기필코라고 하셨나요? 기필코 한번 도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꼭 어떤 세 명의 어떤 로맨스가 아니더라도 이 아이들이 처한 상황과 입장이 다르니까 이제 둘씩 다른 관계들을 이렇게 맺고 있는 게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게 다 다른 관계가 되는 게 채훈과 소리는 채훈이 소리의 비밀을 알게 됨으로써 자신의 비밀을 돕는 어떤 비밀 연대
도움의 과정의 관계가 되고 소리와 지우는 이제 그림으로서 어떤 유대가 있었는데 그 용식이를 맡김으로써의 어떤 서로의 호감과 좀 위안이 되는 어떤 존재. 그리고 지우와 채훈도 같은 연립에서 그것을 발견해서 목격자로서 그 웹툰이 되는 웹툰 재밌었어요. 세상에. 네, 저도 아주 재밌게 썼습니다. 네, 그 부분을 아주 신나게 쓰셨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연결성이 있는 게 다 다르게 계속 변주가 돼서 오히려 단순한 삼각구도가 아니라 재미있었고요. 사실 누구들의 그 긴장감을 쓸 때 가장 재미있으셨나요? 누구와 누가 붙었을 때? 재밌기도 하고 애를 먹었던 두 관계는 채용과 지우였어요. 네. 만나진 않지만 서로 어떤 좀 무거운 사건이 그 둘 사이에 있고 또 목격에 네. 대한 불안 혹은 그걸로 인한 뜻밖의 치유 등을 그리는데 좀 어렵고 섬세한 문제라서 예, 그 둘 관계가 긴장도도 생기고 또 그만큼 품도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웹툰을 그리는 이제 과정에서 재미있었던 게 베리베리 네처지가 저는 너무 재밌어서 계속 책을 덮고도 생각이 나더라고요. 보다이 하면서 결국 내가 먹은 그 케이크의 한 조각은 하지만 나 네. 그 부분을 먹잖아요. 뭐 이렇게 재미있게 표현이 돼서 소설에 표현됐다시피 좀 웃었는데 작가님도 평소에 이제 웹툰을 좀 보실까요? 많이 보진 못했고요. 네. 그것도 아주 유명하다고 회자가 되거나 그 시기에 좀 이렇게 사람들이 재밌다고 했던 것들 몇 편 접해봤습니다. 네. 추천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아니면 비밀로 하실 건가요?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아주 많이 보진 못해서 자신이 없는데요. 네. 지금 언뜻 기억나는 건 도박 중독에 관한 어떤 여성 작가분이 그린 거였는데요. 네. 이렇게 제목을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자주 보진 못합니다. 네. 도박 중독 너무 흥미롭네요. 네, 그게 가족 구성원이고 그것과 관련된 책임이 이제 다른 가족들이 왔을 때 어려움을 그린 거였는데 근데 저는 장편 쓰면서는 아무래도 장면과 장면 사이의 전환이나 그분들이 쓰는 작법들이 궁금해서 예, 내용보다는 이렇게 어떻게 이야기를 꾸려가시지에 집중해서 봤습니다. 정말 소설가답게 항상 소설 쓰기 생각을 장착한 채로 이런저런 것들을 보게 되시는 그럴 리가요. 아이고. 아닌가요? 예. 일상을 살아야 살기 예, 때문에 그럼요. 스위치를 꺼놓을 때가 훨씬 많습니다. 너무 다행입니다. 네. 그렇다면 소설은 누군가의 삶에 관한 이야기이면서 필연적인 거짓말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좀 거친 질문일 수도 있겠지만 이 작품을 쓰면서 작가님께서 고민하신 거짓말이란 무엇이었을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일단은 제가 소설 쓰는 사람이니까 늘 이야기란 뭘까? 우리는 왜 이야기를 좋아하고 어떤 이야기에 몰입하고 또 주위에 이미 기존에 압도적인 서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야기를 어떤 지점에서 또 다시 쓰고 싶어 할까? 뭐 이런 궁금함이 오랫동안 이어져 왔었어요. 당연한 관심이고 그게 다른 작가님들도 계속 집중하시는 문제인 걸로 아는데요. 그걸 제일 쉬운 말로 풀면 제 장르 안에서는 거짓말 같았고 그게 그 여러 고민들을 너무 무겁지 않게 크게 안아줄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하면서 첫 발을 띄었습니다. 그렇군요. 여기서 사실 마지막에 가면 이제 세 아이 모두 다 어떤 비밀이었던 진실을 마주해요. 남아있는 어른들이 전해주는 좀 다른 방식으로 이제 전달받아서 미처 몰랐던 진실을 알게 되는 결말들을 맞이를 하는데 이 게임의 목적에 대해 적은 부분을 약간 읽어보면 이 게임의 목적은 얼핏 거짓 가려내기 같지만 실제로 이 게임에서 중요한 건 누구나 들어도 좋을 아무에게나 말해도 되는 진실만 말하는 거였다. 이런 문장이 있어요. 그래서 궁금했습니다. 작가님이 고민하신 진실에 대해서도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때로는 이야기의 형태가 아니고는 잘 전달될 수 없는 종류의 진실이 있다고 늘 생각했고 어떤 말들이 한 줄로 요약되기 쉬운 제 진실들도 있는데요. 그걸로는 늘 충분치 않아서 다른 방식으로 경험하게 해주는 게 소설 같다는 생각도 들었고 그리고 모든 소설이 도덕에 복무할 필요도 없고 네. 교훈적일 이유도 없지만 때로 우리가 만나고 싶은 어떤 말들을
전하고 싶을 때 그게 그냥 만약에 주장이나 표어가 됐을 땐 사람들이 나 저거 다 아는 얘기야. 무슨 얘기할지 알 것 같아 하고 다가오지 않는 경우가 많이 생길 것 같아요. 그럴 때 잘 시치미를 떼서 그분들을 초대해서 이미 우리가 안다고 생각했던 얘기가 사실은 다 아는 얘기가 아니었다라는 말도 할 수 있고 유혹의 기술로 또 쓰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유혹의 기술이란 말이 너무 좋네요. 네, 그렇죠. 그 계몽보다 좋죠. 네. 그게 꼭 어떤 주장이나 표어가 아니라 그리고 그 말이 우리가 동의를 안 하는 게 그 말이 소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때로 너무 익숙하다고 느끼거나 덜어는 좋은 말인데도 실증을 내는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그렇지 않다고 다른 방식으로 경험하게 해주는 것도 소설이 덜어 하는 일인 듯해요. 그 일만 할 필요도 없고 모든 소설이 그러지 않아도 되지만 제가 진실이라는 무거운 단어를 받고 말이 좀 길어졌는데 거창한 게 아니어도 내가 지키고 싶은 사적 진실일 수도 있고 사회적인 진실일 수도 있고 그거를 다른 방식으로 경험하게 해줄 땐 기사나 뉴스나 통계가 못 해주는 일들을 해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오랫동안 작가님의 소설을 따라 읽으면서 이 거짓말을 이렇게 재미있게 변주하면서 이 진실이 충분치 않다는 표현이 너무 정확한 것 같은데요. 진실은 항상 충분치 않더라고요. 이것을 그 진실을 문장으로 딱 전달했을 때는 충분치 않아서 저희가 다른 것도 해보고 소설을 쓰게 되는 것 같은데 이 안에서 소설에서 거짓이 작동하는 방식이 뭘까 해보면 충분치 않아서 들어간 여러 가지 것들이 이야기를 만들어 전달한 것 같아서 네. 게다가 한 작가로도 충분치 않아서 우리에게 여러 작가가 필요한 것 같아요. 평생 책만 읽으며 살면 더 좋을 텐데. 저는 놀고도 싶습니다. 그럼요. 쓰기만 하면서 사는 건 너무 힘든 일인 것 같아서. 그렇다면 작가님 평소에 그 작업 풍경도 항상 궁금했는데요. 주로 어디서 작업을 하시는지 혹시 루틴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예, 제가 학생 때 데뷔했을 때는 이제 학교라는 공적인 공간을 자주 애용했고요. 이렇게 공짜고 쾌적하고 24시간 내내 있어도 눈치가 안 보이는 곳이라 졸업 후에도 겸연쩍지만 졸업 후 학교를 못 떠나는 게 겸연쩍이었지만 그래도 도서관 같은 데 다니고 그랬었어요. 그리고 그 후에는 여느 작가님들처럼 카페 신세도 지고 카페의 좋은 점은 어쨌든 돈을 낸다는 것. 그러니까 그 값을 하고 나와야 된다는 이상한 부담. 저는 돈을 내서 좋다고 하시길래 어떤 이유일까? 이랬는데. 그래서 좀 그 덜 뒹굴거리게 되는 부담의 매력으로 거기도 한창 다녔었고요. 최근 들어서는 마감이 급하다 보니까 집에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씻을 시간도 없을 때가 있잖아요. 이렇게 쓰면 안 되지만 좀 임박할 때는 집에 주로 머뭅니다. 그러시군요. 아니 저희가 사실 이 문장의 소리 팀이 유계영 시인님 그리고 문은강 소설가님 이렇게 저까지 같이 대화 나눌 일이 많은데 제가 늘 주장하는 것이 오시는 게스트분들 중에 시인님들은 조금 편안하시고 그래도 기쁘실 때도 있고 좀 다양한 상태이실 때가 많은데 소설가님들은 무조건 힘든 상태로 오신다. 기진맥진해서 오는군요. 네네, 그냥 모두가 이 상태 소설 써야 하는데요. 쓰러 가야 합니다. 이런 상태로 오시는 게 너무 공통적이라서 오늘도 제 주장에 뒷받침을 되셨습니다. 그래도 장점은 좀 차분해져서 기진맥진해서 차분한 나머지 자칫 우아해 보이기 쉬운 오해를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 경우에는요. 우아함의 팁이 지침이었군요. 피로, 과로입니다. 오늘 이렇게 알려주셨으니 다른 이제 독자분들이 만약 작가님을 보신다면 지쳐 계시구나. 성정이 아니구나.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너무 지쳐 계실 때 그 스트레스를 푸시는 어떤 소소한 습관 같은 게 있으실까요? 이렇게 말투적인 쾌락을 주기도 하고요. 한창 유행하는 예능 프로 그런 것도 보고 그거에 관해 막 주위 사람들이랑 얘기하는 것도 좋아하고요. 그리고 건전하고 그래도 제일 좋은 방법은 그 집 근처 개천을 따라 걷거나 좀 초록을 들이마시는 일들이 큰 도움이 됩니다. 물이 있고 초록이 있으면 너무 좋죠. 네. 네, 제가 항상 말을 하다 보면 너무 길어져서 항상 바깥에서 독촉을 좀 받는데요. 그렇군요.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보았는데요. 작가님께서 혹시 준비해 주신 낭독해 주실 만한 일부 부분이 있으실까요?
이게 문어체니까 좀 읽기에는 구어가 편할 것 같아서 네. 편지이긴 한데 네. 예, 그 채훈 엄마가 보낸 편지 한 문단 정도 읽어드릴까 해요. 네. 예, 180쪽 마지막에서 그 다음 쪽 중간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네. 어제 강당에서 상담 교육을 받는데 여기 봉사활동을 온 정신의학과 선생님이 그런 말을 하더라. 가족과 꼭 잘 지내지 않아도 된다고. 그 말을 듣는데 이상하게 눈물이 날 것 같았어. 그런 말을 해주는 사람은 처음이었거든. 채훈아, 한때 나는 우리가 잠시 다른 곳에 있는 것뿐이라고. 그러니 나중에 그 장소만 바꾸면 된다고 생각했어. 너와 다시 시작할 미래를 그려보기도 했지. 하지만 내 생각이 틀렸던 것 같아. 내 아빠는 과연 어떤 심정으로 세상을 등졌을까? 눈 감기 전 어쩌면 용서라는 말을 떠올렸을까? 그렇다면 그 사람은 과연 용서하는 쪽을 원했을까? 용서받고 싶었을까? 우리에겐 둘 다 쉬운 일이 아니란 걸 알고는 떠났을까? 이제와 말하지만 채훈아, 내게 그 사람의 용서는 필요 없어. 죗값을 받으라고 하면 받을게. 그렇지만 용서를 구하지는 않을래. 그러니 너도 나와 나눈 비밀을 지켜줬으면 해. 어지러운 경광등 불빛과 구경꾼들의 시선 안에서 엄마가 마지막으로 너를 안고 했던 말을. 어제도 말했지만 그게 내 유일한 부탁이야. 꼭 지켜주었으면 해. 비밀 없는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비밀이 있어야. 비밀이 없는 삶은 끔찍할 것 같아요. 네. 그런 생각을 하며 정독을 하였고요. 작가님께서 너무 오랜만에 책을 내주셔서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예, 앞으로 좀 더 열심히 일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여기에 책 사이에 꽂힌 엽서에 그동안 계속 쓰고 있었습니다라는 그 문장이 너무 귀여우시더라고요. 세상에. 예. 미리 변명을 좀 장착하고. 네. 그리고 워낙 광고가 13년 만에라는 말이 강조돼서 나가서 네. 네, 그동안 제가 갈고 닦은 건 아닌데 하고 약간 머리를 긁는 식으로 나온 문장입니다. 너무나 저희 마음에 잘 와닿았고요.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소감을 한번 들어보고 마치려고 하는데 어떠셨나요? 여기 이제 섭외해 주신 담당자님께서 메일에 약도와 입구, 건물 입구 사진을 보내주셨어요. 그걸 보자마자 옛날 풍경이 한꺼번에 저한테 다가오더라고요. 그때 저랑 나이 차이가 많이 났는데 제게 항상 이렇게 정중하게 대주셨던 조현호 시인님, 예, 조현호 PD님 비롯해서 저랑 같이 이제 농담하고 자주 웃었던 이제 고정 패널 분들, 그 당시에 박상 소설가 이우성 시인님 생각도 났고요. 근데 그게 벌써 한 10년이 넘었구나 싶어서 얼떨떨하기도 했는데 그 자리에 여기 이제 다른 세 분의 작가님이 계신 걸 보고 제가 아름답게 순환하는 어떤 공동체 안에 있다는 실감이 들어서 이 방송의 역사가 고맙고 또 소중하게 여겨졌어요. 그래서 오늘 귀한 자리 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도 문장의 소리 계속 응원하고 또 자주 아껴 듣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저희도 순환의 아름다운 일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도 오래오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오래오래 저와 저 다음까지 문장의 소리 30년, 40년 나아가도록 많이 들어주세요.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주 792회 1부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곳곳에 가닿을 문학의 소리를 상상하며 마칩니다. 저는 오다영이었습니다. 나무 향기가 좋아서 오늘도 연필을 들어서 사각대는 소리 귀 기울이다 반가운 소식에 고개 들면 문학 라디오 문장의 소리